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도 결국 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당원 개정 무효소송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오늘 열렸는데요. 쟁점과 전망, 저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미국발 물가 상승 충격 여파가 우리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환율과 금리, 또 주식시장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문에 출석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가처분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충격과 그에 따른 뉴욕 증시 급락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1,39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3만 6천 명이 급증한 9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가 끝나면서 검사가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며 감소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이산가족 회담을 제안한 통일부에 대해 동족 대결부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얼빠진 넋두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수도 런던의 버킹엄 궁에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 장례식까지 100만 명 이상의 조문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주 등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무기 체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2차 비대위가 오늘 공식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당 정상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비하지 말고 민생 개선에 힘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첫 회의를 가진 건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전원이 아침 8시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각오를 다지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무차별적 가처분 소송으로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진석 비대위는 원내대표 선거 준비를 위해 송원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관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17일 공식 후보 등록 절차, 1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반기 국회 원내대표 출신이자 전 비대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에 대한 원내대표 추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학용, 조혜진 의원 등이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자신의 수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쓴소리를 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모든 정치가 국민을 향해야 하고 목적은 국민의 삶을 이끄는 거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를 향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며 사실상 자신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오늘 회의에선 정청래 최고위원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돌발 질문을 하며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예,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 대표는 쌀값 폭락, 북핵 문제 등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식 회의를 진행하며 유능한 대표의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잠시 뒤 취임하고 처음으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비공개로 예방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 의결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오늘 첫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도 직접 참석을 했고 당헌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 당원권이 정지돼 가처분 신청 자격조차 없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오늘 법정에서 또 한 번 격돌했죠. 네, 1시간 정도 진행된 가처분 신문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직접 참석해 진술했고 국민의힘 측으로는 비대위원이었던 전주혜 의원과 법률 대리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의 근거가 된 새로운 당원 개정에 대해서 이 전 대표 측은 절차적으로도 내용면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돼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애초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비대위 출범은 1차 가처분 신문쯤부터 정미경, 배현진 비대위원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가능해진 것이지 새로운 당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을 마친 뒤에도 양측 대리인들은 법정을 나와 취재진을 상대로 장외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준석 측 대리인은 새로운 비대위원들, 즉 가처분 당사자들이 송달을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으로 나선 전주혜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돼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신문전 재판부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고 신문이 끝난 뒤엔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3차 가처분 신청인데요. 이번 가처분 신청의 신문 내용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번 신문 핵심은 지난 8일 열린 전국위원회 개최와 이때 의결한 당원 개정안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3차 가처분입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전국위원회 의결을 다루는 만큼 비대위 정당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이 모두 4개인데요.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한 1차 가처분 신청이 하나이고요. 당시 비대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직무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2차입니다. 이 가운데 1차 가처분은 양측 모두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고 2차 가처분은 이미 비대위원들이 사퇴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 측이 취하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4차 가처분은 법원이 국민의힘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서 신문을 오는 28일로 미뤘는데요. 오늘 신문을 진행한 가처분 사건들도 모두 28일 4차 가처분 신문 속행 뒤 통합해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대표의 측근 김인섭 씨 등 주요 피의자들을 최근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됐던 김인섭 씨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정모 씨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 씨는 지난 2015년 백현동 개발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 영입된 뒤에 성남시의 용도 변경 허가 등으로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돼 의혹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부동산 개발 회사와 성남시 사이에 로비 역할을 하면서 대가로 7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이트클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봤다고 주장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과거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사채업을 하는 회장 옆에 앉아 있는 줄리를 받고 그 줄리가 김 여사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고물가 우려로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자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식시장은 급락세로 거래를 시작했고 원달러 환율은 13년 5개월 만에 장중 1,390원대를 뚫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선마저 넘어섰다고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지금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보다 20원 가까이 오르면서 1,390원대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넘어선 건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3월 31일 이후 13년 5개월 만입니다.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1,300원을 넘어선 뒤 고점을 빠르게 높여가는 추세입니다. 이 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환율이 다시 치솟은 건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8.3% 올라 시장의 예상치인 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최소 0.75%포인트, 또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1%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대폭 확대된 결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죠? 네, 미국의 고물가 쇼크가 국내 주식시장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경기 침체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공포가 퍼진 탓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나란히 2%대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장이 진행되면서 낙폭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3% 하락한 2,400선을 기록하는 중이고요. 코스닥은 1.6%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780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역시 미국 물가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활용 가능한 조치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방기선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긴급 점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주요국의 금리 인상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고 그 여파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년 5개월 만에 1,390원 선을 돌파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증시도 2%대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회복 중인데요. 관련 내용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350원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 1,400원 선 근처까지 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1차 지지선을 1,380원 정도로 이제 봤었는데 네. 그게 일단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1,400 가까이 한번 테스트를 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에 생각을 했고 예. 그게 이제 오늘 벌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90원을 뚫었기 때문에 90원의 의미는 그러니까 저항선이겠죠. 올라가는 거니까. 저항선의 의미를 가질 수는 없어요. 다음 저항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단은 1,400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1,390을 뚫었기 때문에 당장 오늘은 아니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미 연준에서 FOMC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상당히 환율 시장이 네. 1,400을 한번 두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 넘어갔던 게 97년 그리고 2009년 글로벌 위기 때 두 번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금융위기 때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때 외환위기는 우리가 좀 다른 상황이었죠. 우리 이제 외화가 고갈이 돼서 예. 우리가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금융위기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때 외환 보유액이 좀 줄긴 했지만 우리나라 어떤 대외적인 신인도라든가 건전성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글로벌 금리가 막 터지고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던
그런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틀리죠. 그때는 미국이 계속 제로 금리를 했었고, 예. 근데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어떤 우리의 그 환율 시장이 불안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하고 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 쪽 요인보다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의 달러화가 너무 강세를 보이니까 그게 안전자산으로 어떻게 보면 금과 같은 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게 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라면서요. 예, 근데 뭐 예상은 한 8%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숫자가 의미가 8.3이 나와서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주식시장이 폭락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근데 미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주식을 거래할 텐데 네. 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미래에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아마 9월 달에 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예. 뭐 100%의 확률로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랬는데 뭐 어제 오늘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한 70, 그다음에 울트라 스텝 그러니까 1% 포인트 올린 게 30, 예. 확률이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좀 0.75에서 1 정도로 올리는 폭을 좀 높일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주식시장 이제 기술주들, 그러니까 좀 신생 기술주들이 주식시장을 주도를 하는데 네. 그런 기업들 보면 이제 부채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 변동에 상당히 민감한 거죠. 예. 근데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이번에 오늘 좀 많이 빠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금리 변동에 민감한데 그러면 울트라 스텝을 단행하게 된다면 더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아직은 자이언트 스텝이 우세합니다. 뭐 보는 시각은.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가능성은 적지만 울트라 스텝을 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될 걸로 생각이 돼요. 뭐 네.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외환시장,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어떤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2.5%인데요. 0.75를 올리면 3.25, 그리고 2를 올린다면 3.5%까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금융시장은 그 미국이 그렇게 올리면 우리 한국은행도 좀 올리는 폭을 생각보다는 좀 크게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좀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 네. 그게 우리 주식시장에 이제 결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주가도 좀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잖아요. 네. 이 영향도 있는 겁니까? 요새는 이제 어느 나라 증시든지 미국 주식시장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주식이 어젯밤에 이제 빠졌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오늘 증시 뭐 열려서 알겠지만 빠졌잖아요. 예. 손해를 볼 거고 그래서 이제 같은 그 금융시장의 동조성이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같이 좀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물가 이야기로 좀 넘어오면 지금 근원 물가 지수요. 뭐 에너지나 식품 품목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 봤을 때 이 8월에 6.3%로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길어지겠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 CPI는 우리가 예. 이제 보통 말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예.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온갖 상품이나 서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왜곡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과 같이 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다든가 네. 이럴 때는 이제 제대로 시장 상황을 못 보기 때문에 근원 물가에는 거기서 이제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좀 그 품목을 빼고 이제 보는 건데 그게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정말로 찐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높냐 시장 수요를 보는 건데 그게 요번에 7월에 이제 5.9에서 8월에 한 6% 정도로 약간 예.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했지만 요번에 나온 게 6.3%죠. 예. 지금 8월 달에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휘발유 가격이 좀 뭐 파급 효과를 미치면서 미국 물가를 좀 안정시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외환 위기를 겪은 분들은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고는 합니다만 최근에 많이 썼고요. 그래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외환 보유액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좀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한 4,4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뭐 기준을 잡으라면 한도 끝도 없지만 보편적으로는 보통 이제 IMF가 제시한 규모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불안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좀 평가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외환보유가 좀 줄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외국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나가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뭐 우리 외환위기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아시아 다른 국가들 보면 스리랑카라든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정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외환위기 때 저도 그때 시장에 있어서 알지만 이제 뭐 갑자기 뭐 태국 필리핀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어째서 우리나라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 국가들은 좀 그런 금융시장의 어떤 국제적 우리나라하고 좀 연관성 많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요 나라들만 딱 보면 사실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스리랑카는 이미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 라오스 이런 나라들, 그리고 파키스탄, 이게 이제 중국의 1대1로 하고 좀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부채 비중이 높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 나라들이 딱 그 아시아 그때 외환위기 때 나타났던 특징들, 환율이 급등하고 국가 채무가 높고 물가가 급등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겹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인데 남아시아의 핵심이 이제 인도거든요. 인도는 아직 튼튼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다른 지역으로의 어떤 위기가 파급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국가들만 좀 어렵고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크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비중이 너무 크다, 사상 최고치다, 미국보다 GDP 대비하면 더 높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GDP 대비로 계산을 해보면 미국은 한 70% 내외 정도 가계부채가, 우리나라는 100%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똑같은 폭의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 가게들 못 버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은도 이번에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이 높아졌고 다음 주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또는 울트라 스텝 하게 되면은 한국은행도 좀 고민이 커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고민이 커질 거고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럼 연말 가계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 될 거로 예상하세요? 지금 엄청 높거든요. 지금도 높죠.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높아질 거는 분명합니다. 뭐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 건 분명하고요. 이제 7월 통계로 보면 예금은행의 신규 대출 취급액, 그러니까 신규로 대출을 했을 때 금리가 가계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일반 신용대출을 평균을 했을 때 가계대출 금리가 4.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 근데 요거는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3%, 3.25% 정도 우리나라 했던 때가 2011년 하반기 정도 되거든요. 그때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게 됐냐면 가계대출이 5.6%. 그러니까 일반 신용대출은 지금 한 5.9%인데 그때는 8%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단까지는 우리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행권 얘기죠. 은행에 해당되는 얘기고, 좀 뭐 2금융, 3금융으로 넘어가면 금리는 그보다 높아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올해 초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안팎이었는데 이게 그때 환율이 1,400원까지 갈 것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말에 이게 1,5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금융위기 때 1,500원을 찍었던 때가 있습니다. 딱 이틀, 제 기억으로는 하루나 이틀이었고요. 1,400원 이상에서 거래를 했던 게 아마 2008년 11월쯤에 한 20일 정도, 그 정도가 1,400원대에 머무르다가 그 중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가 1,500원을 찍었고 그 다음부터 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400원은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넘어볼 수는 있지만 이게 1,500까지 가려는가? 그렇게는 좀 무리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 전망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사실 또 물가도 오르게 되고요. 경제도 불안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좀 떨어지나 싶은데 이번엔 천연가스가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전보다 20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올겨울 우리나라에서도 가스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올해 내내 치솟던 물가가 7달 만에 꺾였지만 가스 가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유럽이 겨울철 가스 확보에 나서며 천연가스 가격 수준은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전개될지 모르고 거기에 따른 가스 가격이나 역시 유가의 불확실 요인은 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끊어버리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됩니다. 대러시아 제재인 원유 가격 상한제 참여를 고민하는 한국엔 대놓고 엄포까지 났는데 사할린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 물량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И вообще не будем ничего поставлять, если это противоречит нашим интересам,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кономическим. Ни газ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ни нефть, ни уголь, ни топочный мазут, ничего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무엇보다 한국의 올해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가 최근 자기들 쓸 가스도 부족하다며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나선 상황. 올겨울 가스 대란을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국내 천연가스 도입 물량의 80% 이상은 장기 계약이라 수급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싼 원료를 싸게 파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악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가스공사 재무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취사나 난방용 천연가스 가격에 전가되는 부분은 정부의 물가 안정이나 경제 안정 정책에 따라서 다음 달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 원을 넘기면서 인상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큽니다. 가스요금은 이미 20% 가까이 오른 터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생겼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3만 6천여 명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검사가 몰린 영향으로 보이는데 방역당국은 감소세는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3,9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3만 6천여 명, 일주 전보다도 8,400명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07명으로 40명 줄었고 사망자는 60명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많아진 건 8월 23일 이후 근 3주 만인데요.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어난 데다 연휴 이후 검사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증상이 있으면 더욱 조심하고 일상에서도 개인 방역에 힘써달라는 주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위험도를 6주 만에 중간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주간 확진자 수와 감염 재생산 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대를 유지하고 재감염률도 5주 연속 상승하는 건 불안한 요인입니다. 더불어 계절 독감도 유행하면서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갑자기 연락 오 쑤시면 코로나보다는 독감의 가능성이 더 크다며 독감은 48시간 안에 약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독감의 경우 백신과 치료자가 모두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독감 백신 접종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진료 경험 역시 많아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오늘 담대한 망상이란 제목의 글에서 우리 통일부를 밥통부나 동족 대결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통일의 메아리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을 거론한 뒤 권 장관이 볼성사납게 놀아대 조소와 경멸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천박한 사고에서 출발한 얼빠진 넋두리이자 대결병자의 헛궁리, 이룰 수 없는 개꿈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권영세 장관 취임 이후 권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중국 국가박물관이 고구려를 뺀 한국사 연대표를 전시하면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내용이라고 한 데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연표와 상이하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측이 제공한 연표에는 고구려와 발해 건국년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 측이 중국 국가박물관 측과 소통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역사 문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는 여하한 역사 왜곡 동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기초해 단호하게 대응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박물관은
한중일 고대 유물 전시회 중 한국사 고대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빼고 자료 출처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표시했는데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이 제공한 연대기표를 중국이 임의로 편집했다며 수정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지청장 시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검사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 절반이 경징계였는데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순천지청장은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습니다. 8개월 만에 확정된 징계는 견책, 가장 낮은 수위 징계입니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해임이나 정직, 감봉과 달리 직무집행이나 보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검 내부 지침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은 감봉에서 정직이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정직에서 해임입니다. 법무부 측은 사고 경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시간 숙취운전이었다는 해명과 발생한 사고가 음주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취재진이 최근 5년 동안 검사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는 모두 6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해임된 검사는 3번째 음주운전의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까지 된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찰 공무원 징계 수위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낮다는 감사원 지적에 내부 지침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징계 사례처럼 지침 기준보다 낮은 수위 징계가 반복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와 함께 일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의 친형이 최소 21억 원을 유용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 모 씨가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 씨가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법인 계좌에서 돈을 뽑아 쓰는 방식으로 2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제 박 씨는 동생과 함께 일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거나 세금이나 비용을 전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최고급 외제 차량인 벤츠 S클래스 신형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벤츠 국내 판매사는 결함이 반복되는데도 차를 교환해주지 않거나 교환해주더라도 추가 비용 수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보는 Y,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벤츠 최고급 모델인 S580 차량을 산 박효근 씨. 출고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시동 꺼짐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이 꺼지는 순간요. 그 위험한 순간에 뒤에 누가 칠까 봐 비상등 켜고 뭐 그냥 갓길로 간신히 빠졌는데 더 이상은 목숨 걸고는 내가 이 차를 탈 수가 없다. 여러 차례 점검을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하자 결국 수리 불가 판정이 났고 박 씨의 항의에 벤츠 국내 판매사는 차를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운행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추가 비용 2,70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차를 타지도 못한 채 7개월치 할부와 보험료만 나갔는데 보상은커녕 돈을 더 내란 얘기여서 소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법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소비자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YTN 취재 이후 판매사 측은 추가 비용 가운데 2,2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벤츠 판매사의 배짱 영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S580 차량에서 시동 꺼짐이 반복됐는데도 차량을 교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레몬법에는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렌트 차량은 교환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츠 렌트사에도 안 바꿔주는 거죠. 문제가 있는 차인데.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 등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교환 방식에 관해서도 명시된 게 없어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꾸 그러한 이 공제를 요구를 하고 약자인 입장이니까 또 차가 빨리 필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벤츠 코리아 측은 자동차 안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중재 규정에 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교환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판매 대행사가 사후 서비스를 전담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판매 대행사는 판매만 하고 나몰라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기 때문에 제조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수입차 AS 부문에서 한국 품질 만족 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오늘 수도 런던의 버킹엄궁에 도착했습니다. 여왕의 관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 19일 장례식까지 100만 명 이상의 조문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을 실은 영국 공군기가 런던 노솔트 군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등 정부 대표단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지막 여정을 맞이했습니다. 여왕의 관을 옮겨 실은 영구차는 곧바로 버킹엄궁을 향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버킹엄궁에 도착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런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버킹엄궁 내 보호룸에 안치된 여왕의 관은 웨스트민스터 홀로 옮겨져 일반에 공개됩니다. 일반 공개 시간은 현지 시간 14일 오후 5시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입니다. 일반 공개가 끝나면 곧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여왕은 이후 윈저성 내 성 조지 교회에서 예식 후 지하 납골당에 남편 필립궁 곁에서 영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런던에서는 여왕의 관이 일반에 공개되기 며칠 전부터 이미 조문객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열성 조문객은 일찌감치 텐트를 치고 밤샘 줄서기에 나섰습니다. Primarily because I've always admired the Queen for the fact that she so often, I have a family myself, 5 children, and she always, put her duty first before her family, most of the time, which is something very hard.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日本人はイギリスにすごく親愛を持っています。その親愛のある国の女王様が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ということで、日本も悲しみにあふれています。 뜨거운 조문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왕의 서거는 안타깝지만 자신들의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I've said repeatedly we really need to draw a dividing line between the mourning issue and the remembrance for the Queen and the succession of the new monarchy. So we're not there's no funeral nearby, there's no remembrance nearby. We're at the political centre of power where the King came yesterday to say that he's the new king and we're his subjects. 영국 보안 당국은 장례식까지 100만 명 이상의 조문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조문 보안 지침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나루히토 1왕 부부가 참석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1왕 부부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영국을 방문한다며 기시다 총리 등 다른 참가자는 방문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에 있는 발라클리아 마을 건물 옥상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국기를 군화로 밟고 있죠. 현지 시각 12일 미국 군사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하르키우주의 대부분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심야 화상 연설을 통해서 이 같은 상황을 전했습니다. Від перших чисел вересня і до сьогодні наші воїни вже звільнили понад 6 тисяч квадратних кілометрів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на сході і на півдні. Рух наших військ продовжується. 우크라이나가 최근 탈환한 국토가 얼마나 되는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서울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니까 6,000제곱킬로미터를 되찾았다면 서울의 10배 정도가 됩니다. 최근 전황을 지도로 확인해보죠. 지난 12일 미국 전쟁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최근 5개월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5,180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요. 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볼까요? 이쪽은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한 지역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되찾은 면적이 8,806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러시아가 지난 5개월 동안 점령한 지역보다 더 넓죠. 자, 이렇게 전세가 바뀐 이유는 뭘까요? 먼저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군의 차기가 저하됐고 서방이 지원한 무기도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군의 기만 전술이 이번 탈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러시아가 남부 전선에 집중하도록 유도한 뒤에 우크라이나군이 동북부 전선에서 공세를 펼쳐서 파죽지세로 영토를 되찾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지방의원 47명이 이례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는데요. 러시아 내 여론 변화가 이번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중대한 진전을 이뤘지만 전환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긴 여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로부터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작전 성과가 전쟁의 전환점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환점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인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며 다만 그것은 긴 여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습니다. The question is unanswerable right now. It's hard to tell. It's clear the Ukrainian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But I think it's going to be a long haul.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간 13일 브리핑에서 수일 내에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가 북부와 남부에서 동시에 반격에 나선 가운데 최근 수복한 하르키우주가 있는 북부에서는 전세를 유리하게 전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would let President Zelensky determine and decide whether he feels militarily they've reached a turning point. But clearly, at least in the Donbass, there's a sense of momentum here by the Ukrainian armed forces. And so what we're going to do is continue to support them as best we can.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이번 반격 작전에서 탈환한 전략적 요충지인 하르키우주 이지움의 황폐화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AP통신은 이지움의 거의 모든 건물에는 전투의 상흔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복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전기 고문과 살인 등 잔혹한 만행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됐다고 BBC 등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바라클리아 출신 고위 경찰관인 세르히 볼비노우는 현지 시간 13일 페이스북에서 러시아군이 현지 경찰서에서 구금자를 정기적으로 고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라클리아 주민 아르템은 러시아군이 본부로 사용한 현지 경찰서에서 자신이 46일 동안 억류돼 있었고 전기 고문도 당했다고 BBC에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전기 고문을 한 번 당했지만 일부는 매일같이 당했다면서 여성도 피해 대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흐리고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다시 늦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27.9도까지 올랐고 경남 김해는 30.4도 등 남부지방은 때늦은 더위가 기승입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하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오늘보다 구름의 양이 줄면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제주도만 모레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1도, 광주와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29도, 대전 29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늦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 동안 동쪽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 다음 주 날씨는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 남마돌은 점차 세력이 강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쯤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일본 규슈 부근이나 대한해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도 결국 법원 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면서 자신에 대한 검경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실 시간에 여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